김정숙하고 제일 친해되는 사람이잖아요. 이 손혜원 의원이 느닷없이 이 김건희 씨 과거 사진하고 현재 사진을 비교하면서 한마디 올렸어요. 이것이 지금 많은 논란을 야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손혜원 씨가 자기 페북에다가 이 김건희 씨 학창시절하고 최근 사진을 올리면서 이거 성형했다. 그래서 얼굴이 변했다는 것은 알지만은 자세히 보니까 눈동자가 커졌다. 그냥 커진 것도 아니에요. 엄청 커졌다. 이렇게 해서 성형설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애완견 중에 애완견이었던 진해원, 지금은 이제 안산으로 또 옮겨갔어요. 부부장검사. 입술 산 모습이 뚜렷하고 아래 입술이 뒤집혀져 있고 아래 턱이 앞으로 살짝 나와 있어서 여성적 매력과 자존감을 살려주는 성형 수술을 했다. 그래서 외모를 아주 가꾼 좋은 사례라라고 하면서 또 비꼬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김건희 씨를 이렇게 요새 말로 저격한 것이죠. 더군다나 손혜원 전 의원은 김 씨가 과거 줄리라는 예명으로 유업소를 철입했다고 하는 공개 증언 보도, 열린공간 TV잖아요. 이 내용을 또 공유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지 않습니까? 추미애하고 함께.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 측에 진심으로 충고드린다. 예, 그러면서 왜 이렇게 줄리만 나오면 격렬한 반응을 보이느냐? 이렇게 해서 시비를 걸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남의 얘기인 듯 모른 채 하고 지나가야 한다. 윤 캠프는 홍보의 기본 원리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문제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게 다 뭡니까?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에 대한 말하자면 김혜경 씨가 여기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또 이 이재명과 김혜경과의 이런 이 불화설, 낙상 사고로 인해서 떠오르면서 여론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김건희 씨 여론을 나쁘게 하기 위해서, 즉 이재명을 도와주기 위한 일종의 심리 작전이겠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이 손혜원 수준에서 얘기하는 이런 심리전에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말려들겠습니까? 절대로 말려들지 않죠. 자, 이러는 가운데 말이죠. 또 이 민주당에서 이 박찬대 의원이 김건희 씨를 또 저격하고 나섰어요. 더군다나 이 박찬대 의원은 뭐 이 영화 화차라는 영화가 있는가 봐요. 전 잘 모르겠는데 2012년도에 개봉했다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화차에 나오는 여주인공과 닮았다. 그러니까 이 화차에 나오는 여주인공이 말이죠. 뭐라 그럴까, 이 비극적 결말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는 여주인공하고 이 김건희 씨를 비교하고 있어요. 자, 이게 민주당 인사들의 인격 수준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인격 말살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박찬대 의원도 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이러한 여러 가지 경력, 이런 논란, 이거를 다 다시 소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박찬대의 경우에는 바로 김건희 씨 얘기를 꺼내기 전에 조동현을 미화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박찬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망신당했잖아요. 이 망신당한 걸 김건희 씨를 저격하면서 말하자면 회복하려고, 덮으려고 이런 작전을 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과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지현 국민의힘 수석 부대변인도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반박하고 있고, 이 최지현 부대변인의 공식적인 반박에 이어서 여러분들 진인 조은산 씨, 시무 7조, 이 조은산 씨가 드디어 이러한 여권 인사들의 비판에 나섰어요. 그러면 이 최지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 부대변인은 뭐라고 논평을 내놨느냐? 일단 손혜원 전 의원이 이러한 외모평가, 이거는 인격살인행위,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 그러면서요, 손혜원 전 의원은 김건희 씨의 청소년기 사진을 공수해 와서 외모평가를 했는데, 심지어 후보 배우자에게 인격살인을 가한 끔찍한 범죄 행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홍보 원리 운운한다. 그러면서 비아냥 거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최 부대변인은 인격살인 범죄 행위에 피해자에게 홍보 원리를 핑계로 재차 언급하는 것이 바로 2차 가해다. 박원순의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렀던 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집단 감수성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냐라고 비판하고, 이재명 선대위 인사는 이수정 교수와 조동현 씨의 사진을 올리고 차이는 이라고 이렇게 물은 바 있는데, 이게 무슨 의도인가? 비판이 거세자 횡설설 해명했지만 국민은 뻔한 의도를 이미 간파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무슨 저열한 행태인가?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이 최백은 건국대 교수가 이수정 교수하고 조동현 씨 사진을 나란히 올려놓고 차이는 이렇게 물었어요. 그 바람에 최백은이 잘려났잖아요. 선대위에서. 이게 민주당의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박원순 피해자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민정, 대표 중에 한 사람이 고민정이잖아요. 예. 뭐라고 그랬어요? 피해 호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지난 4월 달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얼마나 큰 역풍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박영선 선대위에서 전부 다 내려왔잖아요. 이 내려왔던 사례를 지금 뭐 4월이니까 이게 이제 12월 8달 만에 다 잊었어요. 이게 집단 감수성, 인식, 이것이 얼마나 미천한지, 젠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무식한지, 이번 대선에서도요, 반드시 그 죄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최 부대변인의 경우에는요, 이재명 선대위와 친여권 인사들은 말로만 여성 정책을 부르짖고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거짓을 지어내서 유흥접대운을 하며 인격살인에 가까운 말을 내지르고 있다. 친여 정치인들이 외모 평가로 여성을 비하하는 동안 국민은 민주당과 여권의 정치 수준을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저수준의 민주당 여성 정치인들 뿐만 아니고, 이게 여성 정치인들이 자기 말로 그냥 막 하겠어요? 다 시나리오 짜가지고 역할 분담한 거 아니겠어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추미애 열린공화TV 법적 조치 취한다고 그랬는데요. 손혜원 씨에 대한, 그리고 진해원 검사에 대한 징계, 반드시 시민사회에서요, 진해원이 지금 어디 징계에 걸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결론이 안 나와. 징계 조치 어떻게 됐는지. 다시 추가적으로 이번에 김건희 씨 관련 진해원의 SNS 활동에 대해서 검사의 품위를 훼손했다. 이게 징계 사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반드시 징계 처분하도록 우리 시민단체, 우리 대검에 제기를 해라. 그리고 손혜원에 대해서는요, 이 윤석열 선대위 측에서 반드시 추가적으로 추미애와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하라. 저는 그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은산 씨의 경우에는 뭐라고 또 올렸느냐? 얼마나 기가 막혀야 올렸겠어요? 이 손혜원 의원을 저격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제 올렸던 조은산 씨의 블로그인데요. 이 손혜원 의원의, 왜냐하면 손혜원 의원이 김건희 씨 사진 올리면서 비판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손혜원 씨의 얼굴 사진을 올리면서 대체 얼마나 곱고 아름다우면 남의 귀한 얼굴을 SNS에 올려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려나,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어요. 손혜원 여러분들 얼굴 아시죠? 여러분들의 풍부한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이 진인 조은산 씨가 얼마나 얼빠지는 이 손혜원의 이 활동에 놀랐으면 손혜원 얼굴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비판했겠어요. 손혜원이 본인이 한 짓을 반성할 줄 알아야 되는데,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궁금해진 나는 급히 검색질을 해 문제적 두 인사의 용모를 접했다. 문제적 두 인사가 진혜원이하고 손혜원이요. 이름도 뭐 다 둘 다 원자 돌림이네요. 견적도 안 나오는 고생대 생물들이 거기 있었다. 보기 안 좋다. 오늘 안주는 쭈글쭈글 돼지 막창과 밴댕이 회무침이다. 이렇게 거듭 나를 세웠습니다. 자, 그러니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손혜원이, 이런 사람이 김정숙 여사하고요, 제일 가깝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손혜원이가 목포 사건이 닿는데도, 투기 의혹이 났는데도 그야말로 여당의 당시 책임 있는 핵심 고위인사가 그 옆에까지 동행해서 기자회견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 현실 굉장히 참 서글프지 않아요? 이 현실 빨리 바꿔야 되는데 총선을 하려면 아직도 한 2년 남아있고 문재인 정권 내년 5년까지 계속되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조은산 씨의 품평 반드시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지 않아도 이재명 변호인단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이미 제기됐어요. 왜 대납 의혹이 제기되느냐? 이 변호사 한 30여 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이 공직선거법 위반, 거기에 딱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태형 변호사가 말이죠, 20여 원이 넘는 변호사비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CB로 되어 있어요. 20억짜리. 이게 뭐 쌍바울이다 아니다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러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또 하나 나승철 변호사에게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조선일보가 오늘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초호화 변호인단에 들어간 직후에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경기도청하고요, 경기도청 산하기관 세 군데에서 고문료하고 사건 수임료로만 얼마를 받았느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억 3,12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그냥 추측 보도가 아니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경기도 자료를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승철 변호사는 2019년도 이후에 경기도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아트센터의 고문 변호사로 임명돼서 올해까지 자문료로 2,200만 원, 그리고 똑같은 기간에 경기도 관련 소송 36건, 경기아트센터와 경기경제과학진흥원 관련 소송 3건을 수임해서 2억 920만 원의 수임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나승철 변호사도 말이죠. 이태영 변호사처럼 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그 다음에 부인 김혜경 씨의 해경궁 김씨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굉장히 이례적이다. 특히 이 나승철 변호사가 고문 변호사로 임명된 2019년은 이 나승철 변호사가 말이죠, 이재명 후보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직후에 경기도 고문 변호사로 이름을 올렸어요. 예. 그래서 이 나승철 변호사는 이태원과 마찬가지로 1심부터 대법 무죄 확정 때까지 변호인으로 참여했어요. 이러니까 이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30여 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두면서 변호사비를 얼마나 냈다고 그랬어요? 2억 5천만 원 냈다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미려면 수십억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나승철 변호사한테도 적용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태영 변호사도 2019년도에 이 S사가 지금 쌍방울 것이다 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 S사 계열사의 사회이사로 선임됐다가 올 1월에 사임하고 지금 현재 이재명 캠프에 소속되어 있어요. 근데 나승철 변호사도 2020년도 S사의 다른 계열사 사회이사를 지낸 경력이 있어. 그래서 이태영이나 나승철이 거의 비슷한 지금 과정을 걸어온 거예요. 당연히 나승철 변호사는 정상적 업무 수행이다. 말하자면 업무 수행을 했기 때문에 고문료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수업료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의 경기도 사건을 수임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이게 오얏 나무 밑에서는 갓도 고쳐 쓰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시기적으로 2019년도에 왜 이렇게 하필이면 이 변호사로 선임된 이후에 경기도 고문 변호사, 그리고 경기도와 산하기관의 사건을 이렇게 많이 맡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2억 원이 넘는 돈은 결국은 내가 직접 너 못 두니까 너 경기도 거나 소송 맡아. 그래서 그걸로 내 변호사비는 내가 별 줄 돈이 없으니까 그걸로 그냥 퉁치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문제도 말이죠, 이게 과연 나승철 변호사가 이게 제대로 받은 것인지, 이 경기도하고 산하기관 고문으로 이름 올릴 때, 그 다음에 사건 수임할 때 누가 어떤 경위로 사건 수임을 맞췄는지 반드시 이것도 캐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조성은 씨가 참 요새 이제 헷갈리는 사람 같아요. 이 박지원과의 고발 사주가 아니라 제보 사주 의혹을 받는 인물이 조성은이에요. 그동안 좀 조용했어. 그러더니 이 조성은 씨가 바로 이 다시 페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가지고요, 이재명 기본 시리즈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지금 한층 더 올리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성은 씨가 윤석열 후보 비판하다가 전혀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비판 대상을 이재명 쪽으로 돌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어느 시절 유교걸 맨 타령에 폐미 마초 타령에 이승만 김구 이야기에 기본소득 타령에 기본주택 타령인지, 물론 기본적인 상식이나 역사관 등이 체계조차 안 잡혀 있다는 것은 비극적 일이긴 하다마는 시원하게 종전선언하고 넥스트 레벨의 대한민국 청사진을 그릴 생각 좀 한다는 그런 신선한 소리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요, 이재명 후보의 기본 시리즈 공약을 거론하고 기본주택 30년 살라고 20대에게 이야기하면 그건 징벌이지 경제정책으로 누가 받아들이겠느냐. 놓칠 수 없는 뉴스들 때문에 다시 국내 정치 사회 이슈들을 돌보고 있노라면 고구마 1000만 개 먹는 느낌이다. 다들 한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국가를 망조들게 하는 말들만 뱉고 있으니 얼마나 비생산적인 일인가 한다. 차라리 국가 발전에 필요한 어디 없어지는 지방도시 동네에다가 모든 규제를 자유롭게 해서 하늘 나르는 자동차, 하늘길, 신호체계 등을 연구하게 하든지 하는 게 훨씬 국익에 이로울 것 같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본 시대는 결국 뭡니까? 이재명 아주 공약 중에 공약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강력히 비판하는 거예요. 예. 자, 이러한 조성은 씨의 이 비판은 더군다나 이 조성은 씨 박지원하고 그런 무슨 특별한 관계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박지원은 누굽니까? 여권 인사예요. 이 박지원하고 그렇게 알콩달콩하는 조성은이가 이재명을 때렸다? 그러면은 지금 뭐 박지원하고 조성은이하고 아직도 연락 안 하겠어요?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연락 안 할 사람입니까? 당연히 했겠죠. 그러면 이게 조성은이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박지원과 무슨 서로 소통을 해갖고 나온 얘기인지 참 궁금해져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박지원과 연계가 하에 이런 입장을 내놨든 안 내놨든 간에 박지원이 머리는 지금 여권 박지원 머리하고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이재명을 이렇게까지 저격하고 나섰다? 그러면 이거 이재명이가 끝났구나 이렇게 판단하니까 때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정치적 해석도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조성은 씨의 이 글 의미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는 겁니다. 세상을 뜸에 따라서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는 왜 이렇게 이러한 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느냐. 그래서 이거를 조선일보가 정리를 잘 해놨어요. 이 조선일보 정리를 보면 문정부에서 4명째다. 여권 수사에서 핵심 고리들이 잇따라 이런 극단 선택을 하는데 이거 왜 그러느냐. 그래서 이번이 4번째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울산 시장 청와대 이 하명수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2019년도 12월에 그때 현재 김태우 수사관 뭐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있죠. 이 김태우 수사관하고 같이 특감반에 있었던 이 백 수사관이죠. 검찰 수사관. 이분이 검찰 출석을 앞두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일했던 이 백 수사관은 2018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경찰청이 말하자면 김기현 측근들을 수사할 때 울산을 방문했던 인물입니다. 당시에 청와대는 말이죠. 울산 방문한 것이 김기현 수사 관계가 아니고 고래고기 사건으로 벌어진 검경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밝혔지만요. 법조계에서는 그건 말도 안 된다.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수사를 앞뒀던 이런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내려갔다 하는데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검찰 수사 소환돼서 가면 이거 사실대로 불어야 되는데 사실대로 불면 우선이 다친다는 거예요. 그게 본인이 희생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작년 6월에는 여러분들 뭐 윤명 사건 얼마나 작년에 여름 내내 그야말로 신문지장을 꽉 뒤엎였죠. 그때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쉼터에서 일하던 이 손모 소장이 그 당시에도 또 이런 엄청난 생명을 끊었어요. 왜냐하면 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검찰은 이 손 씨를 소환조사하거나 출석을 요구하지도 않았어. 다만 검찰에서는 이 손 씨가 관리하던 위안부 피해자 쉼터를 압수수색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또 이 생명을 끊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1조 원대 펀드 사기를 저지른 옵티머스 사건, 정재계 로비 의혹, 검찰 수사를 오랫동안 진행됐었는데요. 이때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 그리고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이었던 이 보좌관이 또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왜 그러냐면 이낙연 대표가 종로 선거 때 총선 선거 캠프에 복합기 사용료로 대납 관련 의혹을 선관위 고발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씨가 수사 도중에 이렇게 생명을 끊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세 사건의 핵심 결론은 뭐냐? 이렇게 굉장히 키맨으로 불릴 수 있는 이러한 중요 참고인들이 중간에 참고인 또는 피의자들이 생명을 딱 끊어버리니까요. 그리고 뭐 참고인도 아니죠. 뭐 위안부 정의연 후원금 유용 사건은 이렇게 되니까 결국 우선까지 수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한기 후에 누가 지금 걸려 있어요? 정진상이나 이재명이가 걸려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딱 목숨을 끊어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좀 수사를 적당한 선에서 꼬리 자르려고 하는데 검찰 입장에서 꼬리 자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결정적인 핵심 근거 진술을 확보하냐 이거예요. 이래서 결국은 이 핵심 그야말로 이 연결고리가 끊기다 보니까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같은 유한기 같은 경우에도 권력 눈치를 보면서 비적거리다 보니까 수사가 장기화되고 그러니까
이게 꼬리자르기 수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수사를 하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심경 변화가 있고 그 결과 이러한 목숨을 끊는 사태가 이번이 벌써 4번째다. 그래서 누군가의 죽음이 우선 수사의 커트라인이 되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되고 특검이 무의미한 논란과 희생을 더 만드는 일이 없이 진실을 밝힐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법조계의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요. 이제 어제하고 오늘 이틀간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렸어요. 이 화상회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 약 110여 개국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 최대의 화두는 결국 언론 자유 보장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도 언론 자유 증진을 위해서는 세계 주요 국가들이 연대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라명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은 결국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주의정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언론 자유의 유무에 있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언론 자유를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론 자유 확보하기 위해서, 즉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년에 미국이 4억 2,4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고 이 외교와 원조 프로그램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는 데 약 4,996억 원을 쓰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예산을 투입할 분야 중에서 언론의 자유를 맨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불가분의 관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참 한마디로 참 수준 이하의 발언인지 아십니까? 참 기가 막혀. 이게 대한민국 오늘날 대통령이에요. 언론 자유 수호 대회에는 동참하면서 엉뚱하게 여기서 말이죠. 가짜뉴스 대응에 초점을 맞췄어요. 이거 마치 트럼프한테 배운 게 아닌가 싶어요. 트럼프도 자기한테 불리하면 전부 페이크 뉴스다. 그리고 뭐 엄청난 압박을 가했잖아요. 그래서 제2의 트럼프가 한국에서 태어난 거 아니냐. 이게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런 도식이 나올 수 있는 발언을 했어요. 뭐라고 발언했는지 아십니까? 자, 이 대한민국의 국격에 먹칠을 하는 발언이에요. 자, 그러니까 2018년도, 19년도에는 해외 돌아다니면서 해제하자,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김정은이 수석 대변이라는 소리를 블룸버그 통신으로부터 맨 먼저 이 별칭을, 이런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망신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는 이런 대한민국에서요, 가짜 뉴스 때문에 백신 접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아니,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처음서부터 백신 확보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쭉쭉 놓아가는데 가짜 뉴스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1%라도 내가 동의를 하겠어요. 아니, 백신 준비도 하나도 못하고 있다가 다행히 후반기에 들어와서 어떻게 백신을 어설프게 구입을 했어. 자, 그 사이에 우리 국민들의 분노, 그리고 이 건강 위협, 이게 돈으로 환산이 될 수 있겠어요? 이게 수치화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짜 뉴스 때문에 백신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야, 그래서 제가 한번요, 문재인 대통령의 한 발언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참,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5년 동안 앉아서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 하나만 갖고서도 정권교체를 왜 해야 되는지. 문재인 대통령보다 이재명이 하면 도찐 개친이잖아요. 오히려 더 나쁠 수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가짜뉴스가 진실을 가리고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고 심지어 방역과 백신 접종을 방해해도 민주주의 제도는 속수무책이다. 그러면 뭐 김정은식 사회주의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게 민주주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고가 큰 문제를 낳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문재인 대통령 항상 현 헌법, 그 다음에 그동안에 취해온 여러 가지 정책들, 사회주의 요소가 강하다. 우리가 그렇게 비판해왔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의 이 프레임, 틀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비판하는 이런 뉴스들이 전부 가짜 뉴스 들어오는 거예요. 왜? 머릿속에 나는 가짜다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중요 대목에서 어쩌다 한번 하는 거 보면 현실을 전혀 왜곡시키는 거, 아니면은 자화자찬하는 거, 이 얘기밖에 한 게 없어요. 이게 얼마나 창피해요. 국제다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방역 백신, 이게 가짜 뉴스 때문에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대한민국을 누가 경영해요? 누가 운영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운영하잖아요. 이렇게 만든 대통령이 누구예요? 본인 책임을 본인 스스로 입으로 지금 다자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 여기서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대통령들이 이런 문재인 대통령이 제정신인가 싶을 거 아니에요? 아니, 누워서 침 뱉기식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이제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적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때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야권에 있는 국민들, 백신 대책을 비판하는 우리 국민들은 다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을 진보 좌파는 내 식구, 내 지지 세력이고 나머지 야권 정권 교체를 원하는 저와 같이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은 다 적으로 보는 거예요. 야, 이게 이분법적 사고에 극단을 달리고 있어요. 누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러면서 방역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고 백신 접종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한 안전판이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에 대해 어떻게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정 영역을 키울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이 발언은요, 이 국내의 어떤 지금 상황입니까? 여러분들, 청소년 백신 접종 의무화, 강제화지, 뭐 의무화라기보다도 강제화. 예. 그래서 백신 방역 패스, 이게 반대 여론이 엄청 커지고 있잖아요. 이 반대 여론이 다 가짜뉴스라는 거예요. 이 가짜뉴스 때문에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백신 접종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방역에 걸림돌이 되고, 그래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이 정상적인 그리고 옳은 백신 방역 패스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우리 국민들, 야권 국민들, 야당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부각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 9월에도요,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외국에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 역시 백신에 대한 가짜 뉴스다. 그러니까요, 문재인은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 네, 가짜 뉴스로만 머리가 꽉 차 있는 사람. 가짜 뉴스로만 믿고 사는 대통령.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이 제대로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한테 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 여러분들 다하고 생각이 같을 겁니다. 자, 이제는요, 지금 이제 100조, 이렇게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이 민생경제 파탄 강도가 더 심각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이건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기에 빠져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이 총괄위원장이 이 100조 원 정도는 투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받아먹은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그동안에 50조 얘기를 하다가 이제 100조 좋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종인 위원장은 100조를 이재명이가 받겠다. 그래서 송영길이가 이 회담을 하자, 여야 협상하자.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아니야, 추경은 대통령이 하는 거지 대통령 후보는 아무 관계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100조는 지금이 아니라 내년도 본 예산에서 다루자,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오늘 강릉에 가 있잖아요. 강릉에서 청년 소상공인 간담회를 가졌어요. 이 간담회 선상에서 끝난 다음에 기자들한테 입장을 바꿨습니다. 추경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빨리 처리하자. 이렇게 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까지 내놨던 입장과는 정반대의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딴 목소리 때문에 충돌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심야에 나온 얘기예요. 청소년 저녁 때 청년 소상공인 간담회를 마친 뒤에,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내용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윤 후보 한마디로 처음에는 당선 후 지원을 내걸었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 어제 오전에도 그러고 그제도 그러고, 근데 이제 갑자기 지금 이렇게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코로나19 상황이 더 나빠지면 50조 원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다. 당장 추경하는 것은 반대하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해서 예산을 제출하게 시키고 여야가 합의하면 되는 거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 뒤에 시작하지 않더라도 현 정부가 입장을 바꿔서 실시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당내에서 이 추경 반대하잖아요.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다. 자영업자가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에게는 폭탄이 안 터지고 총소리만 안 들릴 뿐 지금이 전쟁이고 비상이다. 비상시라면 국회와 정부가 비상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한다. 이래서 추경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는요, 바깥에서 쇼만 하지 말아라. 문 대통령을 설득해서 행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게 하라.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여야가 협의해서 신속하게 결정하면 된다. 그리고 추경 방식과 관련해서는요,
선거를 앞두고 보편적으로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피해 규모를 지수화, 등급화해서 합리적으로 배분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윤석열 후보도 기재부를 설득해, 이재명 당신은 기재부를 먼저 설득해 백조하겠다고 말만 하지 마 이렇게 됐는데 오늘은 빨리 하자 그러면서 이 민주당은 대통령을 설득해서 정부 예산안이 이 추경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그래서 국회로 빨리 넘어오도록 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오늘 경주에서 말이죠. 추경을 다시 한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윤 후보가 50조 원 지원을 말하고 김종인 위원장도 100조 지원을 말하는데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가 어디 있나. 국민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곧바로 여야 협상에 나서서 국회에서 임시회의를 소집해 추경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밝히고 당의 임시국회 소집을 하도록 그래서 정부 당국의 실질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해 놨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요. 찍어주면 지원하고 안 찍어주면 안 하겠다는 식으로 위협하거나 기만하지 말기 바란다. 이렇게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어요. 자, 이렇게 해서 윤석열 후보의 파격 발언에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원내 지도부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미 추경을 밝히겠다. 그리고 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 안에서는요. 예산이 장난이냐? 국가 재정의 난도질하는 거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그렇게 반박을 했고 취지는 공감하지만 예산안 통과 직후에 바로 추경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장을 스스로 깎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추경호 원내수석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도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말이죠.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서 추경을 할 수 있거나 안 하는 상황이지 후보들이 추경 규모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 그러나 선대위 지금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추경 확실히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는 추경 문제가 급물살을 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보고 있고 국민의힘 측에서도요. 당의 실질적 원톱인 윤 후보가 공개적으로 추경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당내 반대 여론도 조만간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는 상황에 말이죠. 이 김종인 지금 우리 총괄위원장이 코로나 사태가 대선 자체를 삼켜버릴 수 있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상당히 중대한 입장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도 그랬잖아요. 제가 에코노미스트지. 여기에서 지난주인가요? 내년도 대선은 코로나 방역 실패 때문에 윤석열 후보 당선이 예상된다. 이게 그 유력 이 경제 언론인 이코노미스트가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정도로 코로나 이 방역 실패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정부의 코로나 대응 실패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민의힘이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연일 7,0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에는 이제 부동산 실패가 정권 심판론으로 제일 큰 원인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부터는 코로나 심판론을 앞세우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선대위 산하에 있는 코로나 위기 대응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사태가 조기에 종식될 것 같은 인식을 가져서 체계적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다. 그러면서요. 국민의힘 지도부도 위기감을 가져라. 그래서 작년이죠. 작년 총선 때 코로나 사태가 대선 자체를 삼켜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도래할지 모른다라고 김종인 위원장은 얘기한 바 있어요. 자, 더군다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위드 코로나로 바뀌면서 확진자 사망자가 매일 늘어나서 국민적 피로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의 급격한 악화 때문에 이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이 지난 7일에서 7, 8, 9, 사흘 연속으로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 그리고 재택치료 원칙 전면 개편, 손실선 보상제 도입 이런 공약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삶이 황폐해지는 약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들의 표심을 잡는 것이 대선의 승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요. 코로나 대응이 잘못하고 있다. 이게 47%예요. 잘하고 있다는 44%밖에 되지 않아요. 44%.
그래서 이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부정적 평가가 앞지는 것은 지난 4월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김정인 위원장의 100조 보상을 언급하니까 바로 추경을 수용하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도요, 말하자면 100조 원 문제를 가지고 야당도 압박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강하게 100조 추경 예산 편성에 손을 걷어 올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요, 이 TK 지역에서 3박 4일 일정에 이재명 후보가 돌입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TK 간 이유는 TK 지역 지금 현재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당 지지율에도 못 미친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어느 정도 됐느냐? 지난 9일날 발표된 NBS 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 TK에서 지지가 18%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윤석열이 55%니까 크게 밀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국 권역 중에서요, 이 TK 지역에서의 무당층 제일 많아요. 22%.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번 선거를 위해서 호남 90% 결집, 그 다음에 TK 지역에서의 30% 득표, 이거를 목표로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